저는 올해로 35살이고 6살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작년 말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은데 그 와중에 시댁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열이 받아요. 안 그래도 처리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다니던 회사에 병가를 내고 몇 달째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슬슬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다니던 직장에도 복귀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힘든 기억들이 떠올라서 너무 괴롭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죠. 일단 저희 집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한 가정을 책임지기에는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력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밖에서는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엄마한테 제대로 된 생활비조차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띠동갑도 훌쩍 넘는 같은 회사 부하 여직원과 바람이 났고 회사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엄마도 더는 그런 아빠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이혼을 하셨고 저는 당연히 엄마를 따라서 같이 집을 나왔어요. 이혼하면서 합의금 위자료 등등 아빠가 가진 재산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셨고 엄마 덕분에 제 인생에서 아빠는 사라졌지만 그 이후로 크게 힘든 점은 없었어요. 엄마는 이혼한 뒤로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작정을 한 사람처럼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혼하고 받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시고 한 달에 이틀만 쉬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 악착 같은 엄마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대학 졸업하고 어학연수도 다녀올 수 있었죠. 저도 집안에 그런 일이 있은 후로는 일찍 철이 들어서 사고 안 치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도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변 친구의 소개로 2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2년간 짧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조금 이른 타이밍이긴 했지만 제가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에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혼한 뒤로 일만 열심히 하실 뿐 평소에는 굉장히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습니다. 저라도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사는 모습 보여주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이도 갖게 되었고 아들을 낳고 얼마 전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고 2년 연애를 하면서 이 정도 남자라면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빠처럼 결혼 생활에 허튼 짓은 안 할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이 아빠의 외도 문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한 뒤로는 남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사람인지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술집을 자주 다니고 여자들 있는 자리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무조건 싫어했고 너무 잘생기거나 매력이 넘치는 남자도 제 기준에서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한다 말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니까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제 기준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바람을 피울 만큼 엄청 뛰어난 외모도 아니고 그럴 성격도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이런 남편 부모님의 결혼 전 첫인상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점잖아 보였고 예비 시아버지는 아빠가 없는 저한테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아무런 흠도 아니라며 앞으로 아빠라고 생각하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역시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홀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그간 고생 많았다면서 앞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오라고 하셨죠. 사실 제가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도 마음에 걸렸고 일단 시댁에서 부모가 하나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같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상견례 때도 아무런 문제 없었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손을 잡으면서 사돈댁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딸을 예쁘게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제게 시댁을 잘 만난 것 같다면서 저런 집에 시집 보내면 당신도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믿음 하나로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작년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아이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특별하게 괴롭히거나 서운한 일 없이 저한테 나름대로 잘해주셨고 남편도 저만 바라봐 주었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이 좋아하셨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제 주변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건 작년 8월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정원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희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어. 깨워도 안 일어나고 구급차를 부르긴 했는데 언제 오려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지금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 구급차를 부르고 기다리는 중이라면서요. 그때는 너무 정신없고 난데없는 황당한 소식에 회사에서 하던 일도 내던지고 엄마가 이송된다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하게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의식을 회복하시진 못했고 그렇게 저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눈 감은 엄마의 모습만 보다가 생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으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멀쩡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어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엄마를 잘 보내드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마지막 인사도 못했고 저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엄마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과 슬픔을 겪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제 와서 정신이 들고 나니 이모와 이모부가 오셔서 많은 일을 도와주셨고 장례 끝날 때까지 전부 맡아서 해주셨어요. 이모 역시도 저만큼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엄마의 생전거래처 지인들과 우리 회사 동료 직원들도 찾아주셨지만 그 당시에 제가 반쯤은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엄마 발인을 다 끝나고 며칠 뒤에 제가 정신이 다시 좀 돌아왔을 때 일일이 연락드리고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죄송했다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3일장을 마치고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게 다 꿈인 것만 같고 현실감이 너무 없었어요. 화장하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 울다 지쳐서 쓰러졌고 덕분에 저는 그 순간을 아직까지 기억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장례식장에서 이모와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작은 소란이 한 번 있었는데 엄마가 장사를 오래 하시면서 아는 사람도 많고 거래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 부조금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저와 이모는 와주시는 문상객들을 맞이했었고 남편이 앉아서 명단과 부조금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죠. 둘째 날 저녁쯤 저는 너무 맥이 풀려서 손님이 오지 않는 것 같길래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저희 이모와 시어머니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말리며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남편에게 부조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는 생각보다 큰 액수에 놀라셨나 봐요. 두 사람이 돈 이야기하면서 이 돈으로 차도 사겠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는데 그걸 저희 이모가 듣게 된 거죠. 지금 그게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냐고 화를 내셨고 두 사람이 크게 싸우기 전에 제가 중간에서 말리고 다행히 상황은 거기서 더 커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당시에는 화낼 기력도 없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가족끼리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모든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모가 아무래도 너희 시어머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났더니 생각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가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감히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농담을 할 것이 따로 있지. 부조금으로 차를 사내 마내 하는 소리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남편과도 한바탕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서운하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은 바로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 어머님은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저보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며 원래 장례식장은 웃고 떠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야 돌아가신 분도 마음 편하게 떠난다며 저보고 뭘 모르는 소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한테는 말이 안 통해서 남편이랑 그 문제로 조금 오래 다투게 됐고 냉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도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게 닥쳐있는 일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차이는데 매일 남편에게 화까지 내고 있으니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 적당히 화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과 화해한 뒤로 며칠이 더 지나서야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시고는 다음에 제가 괜찮으면 밥이나 같이 먹자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화를 내고 있을 수도 없어서 얼마 후에 시댁을 찾아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부모들이 저를 위로도 해주고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의지하라는 말을 하셨고 아직 서운한 점은 남았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식사를 하던 와중에 어머님이 제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와중에 너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오해하지는 말고 들어. 사부인 돌아가시고 너가 물려받을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사시던 집이랑 가게 건물도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너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가게까지 관리할 정신이 있니? 저는 이 와중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눈치 없이 집요하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친정엄마 사시던 집이 몇 평인지, 건물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가게 빼고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꾸만 엄마 유산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저는 전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충 둘러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 동네 아파트 시세가 대충 얼마더라? 너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한대? 하면서 계속 불편한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화를 한번 낼까 하다가 화해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싸워야 하나 싶어서 남편에게 그냥 빨리 집에 가자고 옆구리를 찔렀죠.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는 저희를 배웅하러 현관까지 뛰어나와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마 가게 정 관리할 사람 없으면 우리 선영이한테 다 맡기지 그래? 걔가 원래 장사에도 관심이 많고 옛날에 대학 다니면서 식당에서 알바도 좀 해봤다 하더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선영이가 누구냐 하면 나이 32에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시댁에 얹혀 살며 용돈이나 타서 쓰고 있는 철없는 신우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 나이까지 멀쩡한 직장에서 일을 1년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신우에게 어떻게 우리 엄마 가게를 통째로 다 맡기겠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상황에 맞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너희 엄마가 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보고 따졌습니다. 왜 또 그래? 아까 우리 엄마가 한 말은 너 혼자 돌아가신 장모님 가게까지 관리하기엔 힘들 것 같으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소리잖아. 너는 자꾸 우리 식구들이 재산 노린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 남편은 별뜻 없이 시어머니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에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제 앞으로 돌아온 유산에는 살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와 3층짜리 작은 월세 받는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건물에 있던 엄마가 하던 가게도 제가 운영을 할 수 없으니 권리금 받고 넘길 예정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신경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엄마 떠나보낸 슬픔의 정신도 하나 없는데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제가 유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 보였습니다. 남편이랑 그렇게 또다시 부부싸움을 크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과 대화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회사에 장기 무급 휴가를 써놓은 상태였고 계속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저한테 또다시 돌아가신 우리 엄마 유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 아는 법무사가 있는데 재산이 너무 많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더라. 상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 또다시 저한테 엄마 건물의 월세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엄마가 살고 계시던 아파트는 팔 건지 아니면 전세를 줄 건지 뭐가 그리도 궁금하게 많을까 싶었어요. 처음엔 좋게 좋게 화 안 내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제는 진짜 짜증이 점차 올라왔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만 물어보시고 얼마가 됐건 어머님이 궁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는데 제 말에 어머님도 기분이 상했는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겠어. 치사해서 이제 안 물어보려고. 근데 어른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너도 신경을 좀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이제는 그 돈이 다 우리 집안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아파서 몇 년 동안 힘들게 병수발 들며 가진 돈 다 까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 엄마 정도는 호상이지 뭘 그래? 저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냐 따져 물었는데 자기가 말만 하면 제가 화를 낸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호상이라 했다고. 난 오늘 이 시간부로 너희 집안 식구들을 사람 취급 안 하겠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소리는 아닐 거고 대화하는 중에 실수로 한 말일 거라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나쁜 뜻으로 한 소리는 아닐 거야. 잔병 치레 안 하시고 가셨으니까 호상이라 말을 하셨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 잃은 자식 앞에서 호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저는 이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고 이모들은 그것 보라며 그 집안 식구들 다들 제정신이 아닌 미친 집구석이라고 당장 아이 데리고 나와서 이혼하고 혼자 살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집안에서 우리 언니 재산을 다 가져갈 생각인 것 같아.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단 아들 데리고 나와서 살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우리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밖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너네 집안 식구들 다 이상하고 너도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당분간 따로 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조금 침착하게 생각하라며 펄쩍 뛰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엄마가 혼자 사시던 아파트로 넘어왔어요. 제가 짐 싸서 아이 데리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바로 제게 전화하셔서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냐고 자기는 그저 며느리가 경황이 없어 보이니까 상속세고 뭐고 제대로 처리를 못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본 것뿐이랍니다. 나는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는데 너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 자꾸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서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말실수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나쁜 사람 만들었다면서 어머님은 이 상황이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지만 자기 아들을 봐서 참고 있는 거래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호상이라고 했던 거 당장 사과하라고 말을 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화내고 소리 지르니까 당황을 하더니 너가 지금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나중에 좀 진정되면 그때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 끊고 나서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화가 가라앉지 않고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따로 살기 시작한 지 며칠 동안 남편은 물론 시댁에서도 먼저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했고 난 이미 너희 집안 식구들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으니 이젠 이혼 말고 다른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유치원도 잘 되어 있어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고 엄마가 남겨주고 떠난 것들만 해도 남편이랑 살 때보다 훨씬 아이에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시댁에서도 갑자기 우리 엄마 집까지 쫓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펄 뛰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완전 눈이 뒤집혀서 너한테 갑자기 큰 돈 좀 생겼다고 혼자 꼴꺽할 셈이냐? 너 혼자 그 돈 다 쓰려고 이러는 거지? 우린 너 믿고 50평대로 이사 가려고 이미 부동산 계약금까지 걸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계약은 처음 듣는 소리라 황당했고 이런 상황에서까지 돈 이야기를 하는 시모를 보며 이게 TV에서만 듣던 사이코패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저한테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다면서 자기들이 가게며 건물이며 관리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 키우며 살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애 키우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너한테 그 돈 노리고 뺏으려 달려드는 놈들이 한둘일 것 같니? 제가 듣기에는 가장 친정엄마 돈을 노리는 사람이 시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나는 이대로 이혼하겠다. 아들은 내가 키울 거고 협의를 안 해줄 거면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하건 뭐라건 절대 안 참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돈 좋아하시니까 저도 돈 이야기 좀 할게요. 남편이랑 재산 분할에서도 한 푼도 양보해줄 생각 없고 이혼하면 아이 양육비까지 다 받아낼 생각이에요. 라고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자기 맘대로 풀리지 않자 이상한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제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었어요. 저도 있는 힘껏 뿌리쳐서 시어머니의 손에서 풀려나자마자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결국 어머님과는 끝까지 합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못한 거 없다며 뻔뻔하게 굴더니 가해자로 몇 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갔다 온 뒤로는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돈도 얼마 줄 테니 합의하자고 했는데 그런 푼돈은 어머님 벌금 낼 때 보태라고 했어요. 아무튼 어머님의 뻘짓 덕분에 이혼 협의 자체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어머님은 저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벌금을 내셨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뺏어올 수 있는 건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가져왔고 지금은 완전히 인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위해 저희가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고 지금은 시댁 들어가서 부모랑 같이 사는 중이죠. 그놈의 돈이 뭔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말다툼 한 번 안 했던 남편인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 지금 생활에 대해 후회는 전혀 없고 그동안 복잡했던 문제들까지 다 정리되었으니 이젠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하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우리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던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을 그런 인간들에게 한 푼이라도 줄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아들이랑 웃으며 살다 보면 다시 좋은 날이 오겠죠. 많은 머리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아서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올해는 힘든 일을 다 잊고 새 출발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